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한국을 단순히 운이 좋아 성장한 나라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일어선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K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그저 몇몇 대기업이 잘해서 운 좋게 성장한 나라 정도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순간 그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의 시선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는 순간 그는 왜 이곳을 다시 찾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로 어려운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경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에단 밀러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기업 성장 스토리를 연구하는 것이 제 일이죠. 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연구해왔고, 제 관심사는 주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들이고, 이들의 산업과 금융 정책을 들여다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연구 대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삼성이랑 현대가 잘 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권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나라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운이 따라주면 경제가 급성장하는 나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부유해질 수 있었고, 전략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무역 중심지가 되어 경제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도 그저 운이 좋은 나라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67달러.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그러나 단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은 약 1조 7,12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14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194달러로 일본을 앞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처럼 과거 식민지 수탈 경제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인구가 10억이 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것도 아니며 미국처럼 석유나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언가 다르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이런 성장을 이룬다는 건 연구해볼 가치가 크겠어. 그래서 한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 논문과 보고서를 뒤져보며 한국이 걸어온 길을 분석했지만 수치와 기록만으로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간간히 듣곤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힘든 나라였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도시는 전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었지. 그런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더라. 어린 시절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은 참 힘든 나라였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보는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았던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일본을 넘어선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서류와 보고서로만 접했던 한국의 성장 스토리가 갑자기 너무나도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목격한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직접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직접 가보고 직접 느껴보자. 책과 논문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기적을 이룬 나라인지 아니면 단순히 몇몇 기업만 성공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가기 전까지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가서 대기업 본사를 방문하고 몇 가지 인터뷰를 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돌아오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이 나라가 특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 대기업이 운 좋게 성공해서 경제가 성장한 나라, 그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나라보다 빨랐습니다. 직원들은 능숙하고 친절했으며 모든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버스 내부는 조용했고 모든 좌석에 충전 단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빌딩들은 깨끗하고 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도로에서 경적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운전자들이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경적을 울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예상 밖인데? 도시에 도착하고 나서도 놀라운 점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저녁 늦게 숙소 근처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밤거리가 활기찰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편하게 걸어 다녔고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져서 한국의 범죄율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범죄율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밤늦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느껴졌습니다.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다음 날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한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는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인들의 업무 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했고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한 이유인가?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반찬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추가 반찬을 주문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반찬이 기본 제공되었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가져다 주는 것이 당연한 듯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이 다 무료라고요? 제 질문에 한국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반찬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한국에서의 이런 작은 문화들이 경제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단순한 성과 중심이 아니라 협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이런 마인드가 음식 문화에도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여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벽에 낙서나 쓰레기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간표가 거의 완벽하게 지켜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자주 연착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1, 2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나라가 단순히 몇 개의 대기업 덕분에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성장에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철저한 시스템, 질서, 배려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힘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계속 소화하면서 이 나라가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 그 성장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기업의 성공 덕분에 운 좋게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의 발전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과 국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정확성, 공공장소의 청결함, 기업 문화에서 보이는 협력적인 태도.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건 지하철에서 겪은 작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서울에서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시 운행이 철저히 지켜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신기했던 점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승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이 도착하면 누구든 먼저 타려고 경쟁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밀치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철에 올라타 한적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루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한 노인이 천천히 지하철에 올라타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었다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시선을 피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더 열심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바로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노인의 팔을 살짝 잡고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해진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가? 제가 놀란 것은 단순히 자리를 양보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은 노인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종종 나는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을 강조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끔은 자리 양보하는 좋은 시민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 역시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일이 그냥 일상이라는 뜻인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단순한 질서나 법, 이상에 깊이 뿌리내린 배려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요. 이 나라 사람들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쟁 직후에도 한국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더구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왜 이렇게 강한 단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의문이 이 작은 사건 하나로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를 단순한 경제 성장 모델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혼자만 잘 살려고 노력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 14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한 것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저력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는 것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출국 전날 비가 내렸지만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단순한 관광 명소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한옥의 정교한 곡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은은한 전통음악, 골목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전통을 존중하며 현대와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 근처 찻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저는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했고 부부는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내일 떠난다는 말을 하자 부부는 살짝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은 언제든 다시 찾아도 좋은 나라니까요. 이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한국인들이 가진 정과 환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낯선 외국인이 아니라 언제든 환영받는 손님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구우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저는 한국을 오기 전까지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한국이 강한 이유는 단순한 경제 발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정신 때문이야.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해.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저는 이미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애와 효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단기간에 문맹률을 78%에서 0.3%까지 낮추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저력은
단순히 교육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이 단결하여 극복해 나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국민들은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결혼 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가족이 대대로 물려받은 금까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국민들이 모은 금의 양은 227톤, 당시 가치로 약 22억 달러였습니다. 이러한 단결력 덕분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제 성장국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로 뭉치는 강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국민들이 단결하여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협력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한의 정서도 저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이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등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경제적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 때문이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힘들 때 서로 돕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거지?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단순한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갈 나라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에단 밀러는 그저 운 좋게 성공한 나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만들어낸 교육열, 위기 속에서도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의 힘이 어우러져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IMF 외환위기 때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를 살려낸 국민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단합과 노력으로 세계적 모범이 된 대한민국. 이제 한국은 경제 강국을 넘어 다양한 K문화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며 글로벌 문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멋지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자랑스러움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한국이 만들어갈 또 다른 기적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